2025년 수능 점수 미리 알 수 있다. 모든이야? 우리들이 어떤 점수를 맞을지에 대한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건데, 근데 그만큼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라든지 교육과 인공지능이 연결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과연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겠죠? 일단 수능을 응시하는 사람들, 수능을 네. 봐야 일단 점수가 나오는 건데 AI를 활용을 해서 수능 점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미국 수능인 SAT가 있는데 그 네. SAT를 한번 이 학생의 시험 모의고사를 가지고 뭐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네네네.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저 1320 그다음에 500 이게 뭔지를 좀 1320 뭐 수험 번호예요? 1320은 그 모의고사에서 예측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 점수? 네. 그래서 저 1320은 이제 예측되는 점수죠. 1600점 만점의 시험에서 1320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읽기 쓰기는 530점, 수학은 790점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는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식의 예측들을 하는 중입니다. 그럼 MIT 아까 저 학교 저기 응시했을 땐 합격 어려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SAT가 1600 만점인 것도 오늘 알았어요. 지금 알았어요. 그러면 그 실제 시험 때는 뭐 100문제를 푼다고 쳤을 때 몇 문제를 풀어봐도 얼추 저렇게 높은 확률로 맞힐 수 있다는 거죠? 요즘 AI를 활용하는 그런 시험들은 10분의 1 정도만 풀어도 90%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을 해줍니다. 이야. 수능 모의고사를 볼 때 네. 저희가 수학 막 50문제, 뭐 50문제 이런 것들을 다 풀고 나야만 모의고사 점수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들을 훨씬 적은 문제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았냐 틀렸냐만 보는 게 아니라 몇 초 걸렸냐, 얼마나 답을 바꿨냐 이런 것들을 다 알면 문제 수를 확 줄일 수가 있고 더 적은 수의 문제로도 더 많은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웃긴 게 그냥 보통 어떤 영어 공부하는 영어 앱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때 이 앱들이 듣기 문제를 하나도 안 풀었어요. 그리고 그냥 문법 문제만 풀고 그냥 읽기 문제만 풀었는데 듣기 실력을 예측해줘요.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그냥 문법을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듣기가 이 정도 되더라라는 게 그냥 데이터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지금 해주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디서 뭘 켜서 뭘 검색하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디 오래 멈춰 있었고 어느 걸 빨리 지나갔고, 어떻게 보면은 나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인공지능이 나의 취향에 맞는 광고나 뭐 콘텐츠를 추천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내가 이거를 잘 푸는 문제, 나한테 어려운 문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많이 돌아간 문제, 오답, 정답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정오답률을 예측한다는 건 이제 이 사람이 맞힌다, 틀린다 이것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확률로 맞출 거고 몇 퍼센트 확률로 틀릴 것인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날씨로 치면은 뭐 비가 온다 말다 이게 아니라 강수 확률 뭐 몇 퍼센트 약간 디테일하게 우리가 가능성 위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아니 진짜 인공지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 학생의 지금의 이 데이터, 결과 데이터 이걸 보고서 어떻게 해야지 점수가 많이 오를까를 골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알파고가 바둑을 둘 때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맞겠지?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길 확률이 높은 자리에만 그냥 두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결국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확률 싸움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개선되는 뭐 성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게 뭐 알파고 얘기가 이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뭐 활로를 막으려고 놓거나 뭐 돌을 따먹으려고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이길 확률을 극대화하다 보니 뭔가 돌을 따먹기도 하고 어떻게 길을 막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다 이기는 거잖아요. AI도 뭔가 약점을 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실력을 가장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서 주는데 약점도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고 난이도도 조절하고 그런 현상들이 관측되는 거죠.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가 두는 걸 보면서 몇천 년 동안 연구했던 우리의 바둑 기보가 알파고가 비슷하게 두는 걸 보면서 우리의 연구가 수학적으로 되게 최적화된 거였구나, 헛된 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다고 하듯이 교육에서도 뭔가
AI가 실력을 올리는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 그 만든 교육 AI가 아예 뭐 이상한 건 아니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가 일단 교육과 인공지능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눈 건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하면 이제 학생들의 뭐 학습 능력이나 성적 상승에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정도 얘기를 이제 해본 거죠. 교육이라는 게 사실 내일의 결과가 아니라 좀 장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또 성적이나 등수가 아니라 한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은 아이들도 직접 써야 돼요. 쓸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거의 정답을 바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문제의 정답. 네, 문제의 정답을. 얘네들은 정답을 찾는데 자꾸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정답이 있는 세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애들은 문제의 정답을 찾는데 전혀 땀을 흘리지 않았어요. 생각의 체급을 올리려면 진짜 땀을 흘리면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지름길만 알려준다는 네, 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다 비슷비슷한 애들만 양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지점은 사실 그러니까 제가 교수 임용된 게 2004년이거든요. 첫 해는 굉장히 막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너무 힘들어서 왜 이렇게 얘들은 왜 이렇게 공부 안 할까 이제 이런 애들이 보이고 해가지고 제가 막 그러고 있으니까 옆에 계시던 이제 나이 많은 교수님께서 아유 다 그러다 소용없다고 그러시면서 저한테 어차피 할 놈은 하고 안 할 놈은 안 해. 그래서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야? 되게 대책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교수 생활한 지 20년 차가 지났는데요. 네네. 그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인 것 같아요. 될 애가 된다는 뜻은 그러니까 동기가 있는 아이들. 이걸 내가 공부해야겠다. 이걸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애들은 그 사실 수업을 어떻게 해도 다 알아내요. 근데 이제 관심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를 봐도 그렇고 진짜 내가 공부를 언제 그 지식을 깨달았냐면은 집에 가서 혼자 앉아서 이렇게 풀다가 깨닫게 돼요. 네. 제가 읽고 제가 생각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얻어지는 지식의 양을 좀 과대평가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부분의 지식은 깊이 있는 생각을 통해서 반복하여 훈련하면서 알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대개의 가장 중요한 일들은 동기부여예요. 인공지능은 그런 역할을 크게 하는 데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큰 도움 되진 않고 오히려 인공지능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은 검색 엔진이 교육에 도움이 될까? 우리 도움 될까? 도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교육은 아니에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교육의 어떤 보조 자료일 뿐이고 우리가 당분간 인공지능을 많이 쓸 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지만 교육의 본질과는 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교육과 인공지능이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 교육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김상욱 교수님 항상 옆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정작 집에 들어가서 자녀분들의 교육은 또 어떻게 시키셨을까? 맞아요. 그거 한번 언제 기회 되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꼭. 저희 어려운 얘기잖아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저는 뚜렷한 철학이 있다기보다는 교육의 목표가 만약에 있다면 아이가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을 보면 이제 인간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교육을 하거든요. 포유류는 다 예의 없이 교육을 하는데 침팬지도 하고 뭐 무슨 새도 다 교육을 하거든요. 동물들이 교육을 하는 목표는 다 똑같아요. 독립. 자기 자식이 혼자의 힘으로 먹이를 찾고 혼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것과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능력은 이 아이가 저의 심리적, 경제적인 도움이 없이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목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독립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지하철을 빨리 탈 수 있는지 어디 여행을 갈 때도 가급적 혼자 올 수 있는지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혼자 뭐 할 수 있는 거를 물론 이렇게 쉽지는 않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를 바로 독립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회 환경이긴 하지만 이 모든 교육의 목표는 이 아이가 혼자 스스로 서는 것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어요. 김태훈 교수님은 아직 어리죠? 네네. 또 앞으로 어떤 또 원칙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실 건지 궁금해요. 제가 전공이 심리학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끝까지 대답해 줘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이 안아주시는 걸로 입을 많이 막았던 것 같은데. 답 안 하고 안아주기. 네.